12살의 임진왜란, 그 세 번째 이야기, 모란꽃. 백오계에서의 전투가 승리로 끝났다. 산성으로 피라놓은 사람 중에 고향 마을 사람이 있었다. 그가 말하길 담이 아버지가 고향집에 돌아와 가족을 찾고 있다고 했다. 담이 아버지는 장사하러 떠났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헤어진 참이었다. 엄마와 삼복이 막동이의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그날 적들이 고향 마을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불을 질렀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목에 상처가 아물자 강도 아저씨는 푸른 띠를 목에 감았다. 그러고는 의병이 되어 싸우겠다고 했다. 자신은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고 오갈 데도 없으니 이대로 싸우다 죽겠노라고 하며 떠났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연승과 백옥의 전투로 전라도 땅은 적의 소나기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의병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달아났던 관리들도 슬그머니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담이는 아버지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버지 소식에 먼 길이 힘든 줄도 몰랐다. 가는 길에 먹을 것을 마련할 길이 없어 구걸을 했다. 고모는 마을 입구 움막에서 어린 사촌들을 데리고 기다렸다. 담이는 하는 수 없이 빈 자루를 들고 마을로 갔다. 어디서 어떻게 음식을 얻어야 할지 12살의 작은 머리로는 알 수 없었다. 그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는 걸 알았다. 이미 길에 바가지나 자루를 들고 구걸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기 때문이다. 그중 달았지만 분명 양반의 차림새를 한 사람도 덜어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부터 난리통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까지 다들 하루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길에 나섰다.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처음에 담이는 사립장문 앞에 멈춰서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겨우 입술을 뗐지만 말이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엄마는 밤새 바느질을 하면서 늘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지체 높은 양반집에서 친모로 있었던 할머니의 솜씨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할머니의 어머니 이야기도 들었다. 처음으로 우리 여자들 손에 바늘을 쥐어주셨던 어머니들이 이야기. 늘 새벽까지 혼자 일해야 했고 눈은 침침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 튀어나오며 머리는 일찍 새고 허리는 굽는다. 지긋지긋한 그러나 스스로 내린 노동. 평생 한 땀의 감옥에 갇힌 삶. 그러나 바늘을 쥐는 게 돌을 닦는 거라고 하셨단다. 평생 몸이 고달프기는 해도 여자된 몸으로 스스로 제 가족을 건사할 수 있었고 가난하지만 밥은 굶을 일은 없었다고 했다. 나는 수도 놓을 줄 알고 글도 아는데. 그러나 담임을 기다리고 있을 꼬맹이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부끄러움은 저만치 달아나 버렸다.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배고픔은 부끄러움을 훌쩍 뛰어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어떤 아주머니가 돼지둑통에 쏟아버린 쓰레기를 몰래 퍼온 적도 있었다. 담이는 꼬맹이들 중 제일 작은 녀석을 데리고 다녔다. 그러면 더 빨리 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구걸을 하며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이고 머니나 이 찢어 죽을 놈들. 갑자기 고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욕지거리를 했다. 아이들을 얼른 치마로 감싸 안으며 소리쳤는데 그 끝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담이야, 뭐하고 그러고 섰냐? 쳐다보지 말어. 길 쪽에 양쪽으로 기다란 나무가 수없이 세워져 있었다. 그 위에 조선 사람들의 머리가 꽂혀 있는 것이었다. 상투를 풀어 매달아 놓았는데 살이 모두 말라버린 머리도 있는가 하면 이미 다 썩어서 뼈만 남은 해골도 있었다. 빈 기둥에 머리털과 머리에 썼던 망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무서웠다. 이거. 담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담이가 가리킨 건 빈 망건이었다. 망건의 띠가 끊어져 단단하게 수선되어 있었다. 해지고 닳은 부분을 값비싼 말총으로 덧댈 수가 없어서 사람 머리카락과 엮어 솜씨 좋게 꿰매놓은 것.
그건 한눈에도 어머니 솜씨였고 그 망건의 주인은 아버지가 틀림없었다. 어느 여름날 어머니가 머리칼을 조금 잘라 아버지의 망건을 수선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말의 털은 아니지만 사람의 털이니 매한가지 아니냐며 아버지가 무척 좋아하셨다. 아버지. 그제야 고모는 아이들 손을 놓고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을 껴안고는 하나씩 썩어가는 머리들을 올려보았다. 그 징그럽고 끔찍한 해골 사이에서 아는 사람, 내 아이의 아비, 내 남편의 얼굴을 찾아보려 헛되이 애쓰는 것이었다. 마을에는 성한 집이 얼마 없었다. 불에 타지 않았더라도 그 뒤에 누군가 문짝이며 판자에 창까지 모두 뜯어가 버렸다. 대골에서 제일 큰 집은 박생원 댁이었으나 그것 역시 무너져 버렸다. 아름답던 집이 모두 불탔고 사랑채와 행랑채 일부만 남아있었다. 안채가 있던 자리에 기둥 몇 개만 남아있었고 뒷뜰의 향나무와 버드나무도 모두 베어졌다. 바닥에는 어디서 굴러들었을지 모를 부지깽이와 인두, 작은 가위가 흙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그 작은 가위는 양반댁의 여자아이들이 처음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할 때 쓰는 것으로 아마 반지꼬리에서 나왔을 거다. 다미는 이 집에 얽힌 기억이 많았다. 외할머니가 박생원 외가의 오랜 친모이기도 했고 바느질 심부름도 많이 다녀서 하인들과도 다 알았다. 종종 인심이 좋은 여종을 만나 부엌에서 떡도 얻어먹고 더운 여름에는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국수도 얻어먹었다. 다미 일행은 그곳에서 어둔 할멈을 만났다. 처음에는 무너진 집터에 나타난 귀신인 줄 알았다. 무언가 쪼그리고 앉은 채 네 발로 천천히 기어나왔기 때문이었다. 어둔 할멈은 그 집에서 60년 넘게 일한 여종이었다. 젊을 적에도 일도 잘하고 길쌈도 잘했다고 하니 나이가 든 뒤에는 늙은 게 목숨줄이 길어 죽지도 않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일도 못하면서 밤만 축내니 미안하다며 늘 죽고 싶다 타령을 하던 할멈이었다. 이젠 눈까지 멀어서 아예 피랑 갈 생각도 못하고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며 숨어 있었다고 했다. 어둔 할매는 어찌 사셨소? 고모는 나무 껍질 같은 어둔 할매 손을 붙잡고 함께 울었다. 이 세상에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할매가 허물어진 행랑채를 향해 소리내어 부르자 비쩍 마른 아이가 비실비실 걸어나왔다. 까치집 같은 머리에 얼굴은 아궁이를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시커멓고 두 눈만 동동 떠다니는 것 같았다. 저것이 도깨비인지 해질녘에 나타난 헛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가까이 오자 사람 같아 보였다. 아이로구나. 다미의 동생 막동이었다. 난리가 나던 밤, 엄마가 막동이에게 비어있던 항아리 속에 숨으라고 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주위에 아무도 소리도 없을 때, 그러고도 한 식경쯤 기다렸다가 그때 나와서 그 길로 고개를 넘어 박생원 댁으로 가라고. 그 집에서 다미 누나를 찾으면 그 손을 붙들고 절대 놓지 말라고. 항아리 속에서 숫자를 세며 놀다가 잠들어버린 막동이가 마침내 항아리 밖으로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잿더미뿐이었다. 마을이 불타서 사라졌고 사람이건 짐승이건 살아남은 건 없었다. 막동이가 박생원 댁을 도착했을 때 이미 그것도 불탄 뒤였다. 대골에도 적들이 몰려들어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죽였고 젊은 남자와 여자들 몇은 끌고 갔단다. 이때 박생원 댁에 남아있던 종과 일꾼들도 많이 죽었다고 한다. 할멈은 자기가 제일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질기게 살아있다며 울었다. 그가 모시던 상전들이 산속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듯했다. 막동이는 어둔 할멈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 그 후로도 왜군이 몇 번을 그들을 지나쳐 갔지만 더 빼앗을 것도 없고 죽일 것도 없었는지 그냥 떠났다고 한다. 할멈과 막동이는 깨진 독에 남아있던 간장을 물에 타 먹으며 며칠을 보낸 적도 있고 연포리를 캐서 먹기도 하고 연못 위에 떠오른 죽은 고기를 건져 먹기도 했단다.
잎사귀와 나무 껍질이 아무리 억세고 질기더라도 삶고 또 삶아서 씹고 씹어서 목구멍 넘어 삼킬 수만 있다면 그건 밥이었다. 생명이었다.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지내줄 사람조차 없어서 한동안은 여기저기 널린 시체와 함께 지냈다. 피랑 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왔을 때에야 그들의 도움을 받아 죽은 사람을 거두었다. 그러나 노비의 시체 10몇 구를 대강 사당 안에 넣고 잠근 채 놓아둘 뿐이어서 사방에 고약한 냄새가 풍겼다. 다미는 할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치마를 풀어 대충 거둔 아버지의 뼈와 해진 망건을 생각했다. 반쯤 허물어진 담벼락 밑에 봐주는 이 하나 없는 모란꽃만 무성히 피어 있었다. 다미는 그날 새벽 수경 아가씨 홀레복에 밤새 수놓던 크고 탐스러운 모란꽃이 떠올랐다. 모두들 정신없이 피난을 떠나던 날 바로 저 모란꽃 옆에 엇동이가 감나가는 물건들과 함께 수경 아가씨 홀레복을 묻었다. 아직도 저 아래 있을까? 다미가 수놓은 모란꽃 붉은 빛이 아직도 땅속에서 선명할까? 임진년 9월 24일에 쓰여진 쇠미록 오희문의 일기입니다. 아침을 먹고 현으로 돌아왔다. 적이 달아날 때 옥천군을 불태우고 금산으로 갔다고 한다. 금산군 앞에 긴 나무를 쭉 세워놓고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를 베어 무수히 걸었는데 부패에서 살과 뼈는 떨어지고 머리털만 걸려있거나 망건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분한 마음을 이기기 어렵다. 호미. 그날 밤은 어둔 할매가 지내던 곳에서 함께 잤다. 허물어진 사랑차 한쪽으로 그럭저럭 비나 찬바람은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날이 저물었을 뿐더러 집으로 돌아간들 맞아줄 사람도 없었다. 담이 꿈에 어머니가 나왔다. 호롱불을 켠 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끝없이 이어진 흰 천을 가만히 깁고 있었다. 어머니의 곱게 화장한 얼굴이 단아하고 편안했다. 다미는 본 적 없는 엄마의 처녀 시절 모습이었다. 앞으로 어찌 살면 되는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막둥이 울음소리에 그만 모든 게 꿈인 걸 알았다. 눈을 떠보니 고모가 없었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갔으면 아이들을 두고 갔을 텐데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갔다. 어둔 할매는 어미가 제 새끼를 버린 세상인데 하물며 부모 잃은 조카 둘을 어찌 먹여 살리겠냐며 혀를 찼다. 어둔 할매는 다미에게 호미와 바구니를 주고 뭐든지 먹을 만한 게 있으면 가서 뜯어오라고 했다. 박생원댁 뒷뜰에는 좁고 높다란 돌 계단 위로 사당이 있었고 그 뒤로 작은 언덕이 이어져 있었다. 사당은 박씨 가문 조상들을 모신 곳이자 영혼의 집이었다. 그곳은 난리통에도 멀쩡했다. 부서지지 않은 탓에 그 안에 시체를 가득 쌓아두게 된 셈이다. 아내는 이 집에서 일하다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던 난리통에 살해된 노비와 일꾼들 시체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이제 사당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썩어가는 몸이 쉴 집이 되었다. 누구든 이 집에 고마움이 남아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나서지 않아 그저 입구에 나무문을 새끼줄로 엉성하게 묶어두었을 뿐이다. 쳐다보지 말어! 다미는 막동이의 눈을 가리고 겨우 사당을 지나쳤다. 그러나 가려야 할 것은 눈이 아니라 코와 귀였다. 다미도 애써 사당을 무시하며 겨우 그곳을 벗어났다. 담벼락과 이어진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동산이 나왔는데 온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아름다운 곳이었다. 다미는 쉬지 않고 호미질을 했다. 막동이는 바위 옆에 엉덩이를 까고 쪼그리고 앉아 갖은 인상을 쓰며 똥을 놓았다. 다미는 오직 땅을 파헤치는 일에만 집중했다. 작은 구덩이가 점점 커졌다. 구덩이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자 다미는 가져온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안에는 아버지의 망건과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 머리뼈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다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땅에 묻고 보드라운 흙으로 덮었다. 한눈에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 봄에는 오야꽃과 복사꽃이 온 땅에 피었다.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조금만 내려가면 참외나 수박을 띄워놓고 놀던 작은 개울도 있었다. 다미는 이곳이 깨끗하고 빛이 잘 드는 곳이어서 참 좋다고 생각했다. 다미는 다시 힘차게 호미질을 했다. 이제는 나뭇잎도 억세져서 먹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나 무슨 풀이든 삶고 데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다. 봄과 여름, 풀과 나물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더위가 꺾이고 가을이 오면 그땐 열매와 곡식을 주워 먹으면 된다. 겨울이 다가오면 그 다음부터는 뿌리를 찾아 캐먹으면 되었다. 다미는 호미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다. 손 안에서 단단한 쇠붙이가 흙에 파고드는 감촉을 느껴보았다. 산에서 정신없이 손이며 나뭇가지로 칡뿌리와 나무를 캐던 것에 비교하면 요술부싯돌을 가진 기분이었다. 그저 호미 하나일 뿐인데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 이 호미 하나만 있으면 이 땅은 우리에게 먹을 만한 것들을 사계절 내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둔 할매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도 뾰족한 돌로 나무 껍질을 찧어 나무를 섞은 죽을 만들었다.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는데 된장을 찍으니 겨우 넘길만해졌다. 언제까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겨울이 오면 또 어떻게 될까? 다미는 걱정이 되었다. 떠났던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걷는 사람, 말에 탄 사람, 늙은이를 부축한 사람, 어린아이를 업은 여자, 양반이건 상민이건 헝클어진 머리에 꾀죄죄한 모습으로 다들 초라해 보였다. 지나던 사람들 몇이 박생원댁 안부를 묻고자 잠시 멈추기도 했다. 그러나 무너진 집과 쓸쓸한 풀만 무성한 집터에 거짓골을 한 두 아이와 눈먼 할멈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다들 울면서 돌아섰다. 구걸하는 사람도 없었다. 더 이상 나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돌아오자 풀도 나물도 나무 껍질도 나만 하는 것이 없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먹었고 그게 아니면 땔감이 되었다. 사람들은 사당의 문짝이나 양반네 문짝을 떼어 불을 떼면서도 무감각했다. 후에 양반에게 혼나거나 하늘에서 벌이 내릴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그저 살아있다는 죄로 천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자 며칠간 굶주림이 이어졌다. 먹을 것도 땔감도 다 떨어져서 불을 뗀 적이 언제였나 기억도 나지 않았다. 어느 새벽 굶주림에 지친 다미는 막동이 손을 잡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깨진 지붕 사이로 새벽이 오는 검푸른 하늘이 보였다. 아직 샛별은 물러가지 않고 선명하게 빛을 뿜고 있었다. 죽음은 무언가 검은 그림자처럼 뿌연 안개처럼 몸을 에워싸는 기분일 거라고 생각했다. 몸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그런 게 죽는 건가 보다. 죽음이란 건 바로 곁에 있구나.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그때 어두운 할매가 슬금슬금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아이들을 깨웠다. 어두운 할매는 모아쥔 두 손을 천천히 아이들에게 펼쳐 보였다. 파랗게 곰팡이가 쓸은 팥 한 줌이었다. 나 죽을 때 뭐라도 입에 넣고 씹으면서 갈라고. 늘상 죽고 싶다던 어둔 할매는 정말로 혼자 죽을 준비를 했다. 다들 무심하게 어둔 할매가 정말로 갈 때가 되었나 보다고 말했지만 그 시간을 정한 건 어둔 할매 자신이었다. 죽을 준비란 다름 아닌 죽을 때 입에 뭐라도 넣고 가려고 조금씩 모아 숨겨놓은 파다리였다. 나 죽을 때는 아무도 못 챙겨줄 것 같아서. 그래서 오직 그 생각 하나로 어둔 할매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어갔다. 그리고 흙 속에서 묻어두었던 마지막 팥을 꺼내왔다. 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던 마뚱이도
팥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곧바로 일어나 앉았다. 홀랑 한꺼번에 삼키지 말고 입에 넣고 침 섞어서 가만히 입에 넣고 굴려. 다미와 막동이는 할매가 입에 흘려 넣어주는 대로 팥알을 묻었다. 아직도 축축한 흙냄새가 났다. 팥알을 입에 물고 있자니 침이 저절로 솟아났다. 막동이와 다미는 양뼘이 볼록해지도록 한 입 가득 팥알을 물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둔 할멈이 죽었다. 다미와 막동이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어둔 할멈은 옆에 누워 숨을 거둔 뒤였다. 입에는 팥알을 가득 물고 얼굴은 편안했다. 늘 굽어있던 몸은 보통 사람처럼 곧게 펴져 있었다. 허리에 병이 들어 네 발로 기어다니던 모습만 봤었는데 이렇게 나무 막대기처럼 꼿꼿하게 펴고 숨을 거둔 모습이 신기했다. 다미는 할매의 팔과 다리를 가지런하게 만들었다. 다 해진 옷이지만 할매의 저고리와 치마를 조심스레 매만졌다. 엄마는 바느질을 마치고 나면 늘 옷감을 구석구석 매만졌다. 그렇게 야무지게 손이 가면 옷감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다. 다미도 할매의 옷을 그렇게 했다. 어쩐지 할매 얼굴을 가려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연잎을 따다가 덮었다. 그 다음 막동이 손을 붙잡고 길로 나갔다. 눈물이 났다. 다미가 울자 막동이도 따라 울었다. 몇 사람이 아이들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왜 우느냐고 묻지 않았다. 서너 명의 사람이 지나간 후 어떤 거지 하나가 다가와 왜 우냐고 물었다. 다미는 저 안에서 할머니가 죽어서 누워있는데 우리 힘으로 묻을 수가 없어서 운다고 했다. 뒷뜰 너머에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묻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할매를 업어다 주면 묻어줄 수는 있고? 다미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호미가 있어요. 거지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느릿느릿 대답했다. 그럼 가자. 그깟 굶어 죽은 할매 깃털보다 가볍겠지. 가보는 2월 14일에 쇠미록 오희문의 일기 중 발췌입니다. 길에서 거적에 덮인 굶어 죽은 시체를 보았다. 그 곁에 두 아이가 앉아 울고 있어 물었더니 제 어미라고 한다. 병들고 굶주리다 어제 죽었는데 그 시신을 묻으려고 해도 제 힘으로 옮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땅을 팔 연장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잠시 후 나물 캐는 여인이 광주리에 호미를 가지고 지나갔는데 두 아이가 하는 말이 저 호미를 빌린다면 땅을 파서 묻을 수 있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으셨는지요? 마지막에 이 어둔 할매가 숨을 거두는 직전에 그 장면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어둔 할매가 모아두었던 숨겨두었던 파다를 흙 속에 묻어놨었는데 자신이 가는 마지막 순간이 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할멈이 그 팥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에도 파다를 넣고 그렇게 해서 숨을 거둔 장면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들, 이 책 속에서 또 한 가지 가장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작가가 이렇게 잔잔하게 그려내는 점이에요. 이 죽음이라든지 전쟁과 같은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극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트라우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러한 사사로운 이 디테일들을 잔잔한 이 필체로 담아냈다는 게 저는 더 슬픔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밀어주기도 하고요. 또한 잔잔하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제가 머릿속으로 그 이야기들을 마치 그림처럼 상상해서 떠올려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책이에요. 읽는 내내 이러한 장면들이 펼쳐지는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슬프고요. 얼마나 전쟁통에서 먹을 것이 귀했는지,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땠을지, 정말 이렇게 묘사된 부분으로나마 상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려운 어휘나 단어나 그런 문장들이 없이 서술체로 쉽게 이야기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뜻깊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날게요. 모두들 안녕.